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가장입니다. 착한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요. 그 일을 겪고 난 후 제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니 나도 참 평탄한 삶을 살진 않았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옛날 일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욱신거리나 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제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으면 이 기분이 위로가 될 거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사형제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신 후 바로 임신을 해서 둘째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또 반복되었죠. 그래서 제 동생들은 모두 연년생입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시느라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네 형제가 모두 번듯한 직업을 갖고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와 동생들 모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것은 모두 어머니의 노력 덕분이죠. 아마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네 형제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바닷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뱃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꽃다운 나이에 바닷가에 놀러 왔다가 들른 식당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귀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나름 부족함 없는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이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천의 고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친척집을 전전했는데 어머니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가 독립할 때는 고작 50만 원만 손에 쥐어주고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혼자가 된 어머니는 공장에 일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셨대요. 그리고 큰 마음 먹고 놀러간 바닷가에서 아버지를 만나시게 된 거였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여왕처럼 떠받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늘 눈칫밥만 먹고 살던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남다른 존재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섣불리 결혼까지 하신 거였겠죠.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도 아버지 앞에서 길을 못 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키가 작은 편인데도 키 크고 덩치 큰 장정들이 아버지를 슬슬 피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소문난 의처증 환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앞에서 설설 긴 것이 아니라 불똥이 튈까봐 모두들 피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뱃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어오셨죠. 하지만 그마저도 제가 학교에 다닐 무렵부터는 그만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불안해서 그만두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생계도 내팽개칠 만큼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저를 낳고 줄줄이 동생들을 낳게 한 것도 아마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렇게 줄줄이 딸린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는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도망치지 못한 거였을 거고요.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 저희 집은 원래도 가난했는데 더 가난해졌어요. 저는 학비를 내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일을 나가셨어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으니 아버지가 낮잠을 자거나 동네 밖에 멀리 나간 날에만 가능했어요. 그마저도 아버지에게 걸리는 날이면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씩 부서지곤 했습니다. 물건만 부서지면 다행이었겠지만 어머니의 몸도 성할 날이 없으셨어요. 저와 동생들은 늘 마당 한구석에 겁먹은 강아지 마냥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고 떨어야 했죠. 어머니는 아버지께 시달리면서도 일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던 어머니의 동네 지인분이 집에 와 있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김치전을 상위에 올려두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김치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 침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라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보다는 김치전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집안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 굶는 날이 허다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는 술 한 잔을 들이키고는 김치전을 한 입 크게 입에 우겨 넣으셨어요. 입에 김치전을 잔뜩 문 채로 말씀하셨죠. 무슨 말을 하려고? 나까지 여기 앉으라는 거요? 아유, 그게 성철이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서.
이제 막내까지 학교 보내야 하는데 그럼 아무래도 돈이 더 들지. 그래서 나보고 이래서 돈 벌라는 소리 하려고 이따위 김치전 몇 장 붙여온 거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성철이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성철이 엄마가 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그래. 그 말에 아버지가 김치전이 놓인 상을 탕 소리가 나게 주먹으로 내리치셨어요. 그 소리에 저와 동생들은 입에 가득 고여있던 침을 꿀꺽 삼켜야 했죠. 성내지 말고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몇 달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대문 파란 집 있지? 그 엄청 부자라던. 거기 주인이 식물을 구한다네. 거기 순영 언니가 일하는 집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런데 순영이가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일을 급하게 그만둬야 된다네. 그래서 그 자리에 일할 사람 구하는 거야. 순영이가 나랑도 친하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얼마 전에 성철 엄마 돈 없다고 나한테 돈 빌리러 왔었잖아. 내가 사정 뻔히 아는데 나라고 돈 빌려줄 재간은 없고 성철 엄마 일자리는 구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우리 마누라 밖에 나다니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요.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명주 아줌마만 몰랐던 모양이네. 나도 알지. 성철 아빠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 선별해서 가져온 거고. 그 집 주인 댁이 다리가 성치 않아서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만 있는다고 하더라고. 그 뭐냐, 하반신 마비래나? 아무튼 그래서 집안일 좀 봐주고 할아버지 거동만 거들어주면 된다네. 게다가 월급도 엄청 많이 준대. 웬만한 회사 다니는 남자들만큼 준다니까 한번 가봐. 휠체어? 그럼 뭐 남자 구실도 못하겠구만. 아무튼 나는 알려만 주는 거고 결정은 둘이 알아서들 해.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그날 아버지는 상에 놓인 김치전을 단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드셨고 김치전 먹을 생각에 기대하고 있던 저와 동생들은 큰 실망감을 안고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그 대문이 파란 집에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는 평소 꿈도 못 꾸었을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닭 백숙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날의 그 맛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어머니 덕에 먹을 게 풍족해졌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시는 만큼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양도 많아졌다는 거였죠. 아버지의 술조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먹을 게 조금 풍족해졌다고 느낀 지 불과 몇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잊지 못할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동생들을 모두 챙겨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하굣길에 어머니가 일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 집 대문 앞에 나와 제 손에 음식을 들려주시곤 하셨어요. 그날도 어머니가 그 집 앞에 나와 있지는 않나 싶어 유심히 그 집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 창문에서 화분이 날아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창문 안에 보여진 광경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아버지가 그 집 주인인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뜯어말리다 아버지가 휘두른 팔에 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들을 대문 앞에 기다리게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한참을 할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던 아버지는 제 풀에 지쳐 손을 멈추더군요. 그곳의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널브러져 누워 있었고 바닥엔 할아버지가 흘린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얼굴 여기저기 발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셨어요. 너무 처참한 광경을 어린 제가 보고 서 있었으니 그러셨을 겁니다. 곧 경찰이 왔어요. 아마도 물건이 깨지고 어머니가 악악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걸로 나를 속이려고 들어? 내 마누라한테 그동안 뭔 짓 했어? 보니까 거기가 부풀어 오르는 거 보니 그동안 할 짓 다 하고 있었네. 오쇼 경찰 양반들, 지금 잡아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영감탱이라고. 저 인간이 내 마누라 건드렸다고. 아주머니, 그게 정말입니까?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르신을 침대로 옮겨드리려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잃고 제 위로 쓰러지신 거고요. 그걸 보고 남편이 오해를 한 것 같네요. 당신 왜 똑바로 말 안 해? 당신도 저 영감탱이랑 한 마음이었던 거야? 응? 그런 거냐고? 거참. 그만 소란 피우고, 서로 가시죠.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우시는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두 손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구속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합의해 줄 리도 없었고 아버지는 합의금을 낼 돈도 없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저희 집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에게 그 누구도 일감을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만 피하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 모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간 나무를 사다가 동네에 팔던 것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가끔씩 들여다보며 도움을 주시던 명주 아주머니도 어머니와 척을 지셨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보낸 사람 때문에 할아버지가 전치 8주가 나왔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아주 먼 동네로 나무를 팔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께 도망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쇠뇌가 된 것 같았어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쇠뇌요. 도망갔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신 듯 했죠.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가 출소하시고 집안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버지가 마실 술값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비관적인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보니 서울에 살던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저녁에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듯이 전화를 하며 울먹이는 걸 들었었는데 그게 작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싶더군요. 작은 아버지는 우리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고기를 구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저희는 삼겹살을 배 터지게 먹게 되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삶아주신 닭도 맛있었지만 솔직히 삼겹살에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동생들과 저는 얼굴에서 웃음기가 떠나지 않았어요. 고작 그 삼겹살 하나로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먹는 동안 부모님과 작은 아버지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더군요. 저는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앞에 고기에만 열중했거든요. 더 행복했던 건 작은 아버지께서 제게 돈을 쥐어주며 나가서 하드를 사먹고 오라고 하셨단 겁니다. 평소 군것질 거리는 꿈도 못 꾸던 집안이었던지라 동생들과 쏜살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니 작은 아버지는 이미 가고 안 계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로 인해 가벼워졌던 집안의 공기는 어느새 다시 무거워져 있었죠. 아버지는 마루에 나와 연신 담배를 태우고 계셨고 어머니는 방 한켠에 앉아 아버지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쯤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가 그날 오셨던 게 다 이날을 위한 거였더군요. 작은 아버지는 19살에 서울로 올라가 취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하셨죠. 그런 작은 아버지가 저희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올 수 있게 도와주셨대요. 우리 가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집 보증금을 대주시고 첫 달 월세를 내주시며 집을 얻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세는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 일을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작은 어머니와 함께 부업을 하게 되셨고요. 이게 가능했던 건 모두 작은 아버지 덕이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구해주신 집이 바로 작은 아버지가 사시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1층이었거든요. 작은 아버지는 2층에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방 2개에 화장실이 하나 딸린 집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살았습니다. 방 한 칸짜리에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예전 시골집보다도 작았습니다. 서울이 물가가 비싸니 집이 작아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방 한 칸에 나무 문을 열고 나오면 아주 작은 부엌이 달린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없었어요. 화장실은 그 건물 1층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1층에 거주하는 세 집이 함께 쓰는 화장실이었죠. 저희 가족이 6식구나 되고 다른 집에 사는 식구들도 있으니 그 화장실을 쓰는 이들이 무려 10명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이었어요. 제 동생들은 변이 너무 급해 신문지를 깔고 싼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방도 우리 가족 간신히 누울 자리만 있었어요. 6식구가 모두 누우면 문조차 편히 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자리가 문 쪽이라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집에서 사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면서 생활이 나아졌거든요. 작은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작은 어머니가 항상 어머니와 함께 계시니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학교에 보내시고 나면 항상 2층으로 올라가 작은 어머니와 온종일 부업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희를 챙겨주시고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가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안심을 한 거였죠.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저는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씻기고 숙제시키고 다음날 들고 갈 학교 가방까지 싸두는 게 하는 게 제 일이었죠. 제 나름 철이 일찍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체구가 좀 작았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잘 먹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 동생들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동생들은 저보다 덩치가 좋았습니다. 뭐 아무튼 해를 거듭할수록 동생들 덩치에 집이 점점 더 좁아져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신 지도 두 해를 넘어가니 이제 굶주리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돈을 세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배가 부르니 다른 욕심도 생기나 보더군요. 동생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졸라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 2개짜리로 집 좀 알아봐봐. 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으로. 그 말에 어머니 얼굴은 활짝 피시고 동생들은 좋아서 소리를 꽥꽥 질러댔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작은 어머니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몇 집을 추려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집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집이었어요. 아주버님, 이 집이 해도 잘 들고 집에 비해 값도 싸게 잘 나온 집이에요. 그래도 재수씨네 부업 하려면 거리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이 집 저 집 봤지만 코다울 거리에 있는 집은 없더라고요. 제일 가까워봤자 걸어서 10분인데 그 집은 곰팡이도 있고 애들한테 안 좋아요. 집이 깔끔하고 편안해야 사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죠. 그럼 뭐 이 집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집으로 하죠 뭐. 당신 결정 잘했어요. 당신도 잘 때마다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 방 따로 내주면 당신도 편하게 주무시겠네요. 작은 어머니의 설득으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댁처럼 3층 주택 중에 2층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어머니께 듣던 대로 집의 기운이 아주 따뜻하고 좋았어요. 제가 해 한 점 안 들어오는 1층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이 큼직한 게 2개나 있었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집안에 양변기 화장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푸세식 화장실만 써봐서 동생들은 양변기를 보고 모두 달려들었죠. 아버지도 정작 이사 오고 나서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어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매일같이 집을 쓸고 닦으셨어요. 집에는 예쁜 커튼도 달고 TV장을 사다가 TV도 놓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TV 볼 생각에 신나서 걸음을 재촉하곤 했죠. 그렇게 우리 집도 점점 살만해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더니 작은 행복 누리며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처음엔 그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업 일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작은 어머니는 이참에 일을 좀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야 외동딸 하나 키우는 입장이었으니 사실 당장 일을 그만둬도 상관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사정이 다르셨어요. 이사하느라 대출금도 조금 남아있고 어찌되었던 부업이 우리 집 생계에 나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일이 없어지는 건 안 될 일이었죠. 어머니는 작은 어머니 댁에 더 이상 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새로운 일을 구하겠다고 밖으로 자주 나가셨죠. 그리고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식당 일은 무슨 식당 일이야? 당장 일 그만둬. 어떻게 그래요? 이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앞으로 돈 들 일 천지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게 부업보다 돈도 더 벌어요. 그놈의 돈 내가 벌어올 테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이 여자가 또 헛바람이 들었어? 나 모르게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려고. 잔말 말고 그만둬. 아유, 알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셨어요. 아버지 몰래 식당에 나가 일을 하셨죠. 저와 동생들에게 아버지 모르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곤 일을 다녀오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오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을 다니시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그날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집에 일찍 들어오실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늘은 어머니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셨다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일이 취소되셨어요. 그래서 점심때쯤 일찍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죠.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자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학교에 있던 시간이라 자세한 자초지정은 몰라요. 나중에 일이 모두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얼굴에 멍이 들고 결국 석 달을 못 채운 식당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의심병이 또다시 시작된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밖에 나갈까봐 불안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일할 시간인데도 집에 있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죠. 하루는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평소 인자한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나서 씩씩대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형님, 일 똑바로 안 할 거요? 형님이 하도 말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형님 속이 안 돼 체면이 말이 아니요. 그동안 착실하게 일 잘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앞으로 하루만 더 안 나오면 형님이고 뭐고 일 못 주니까 그런 줄 아시오. 아버지가 자꾸 일을 안 나가니 작은 아버지가 난감한 모양이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앞으로 형이라고 봐주는 일이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가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다녀가신 날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비셨어요. 당신,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나 이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테니까 당신 내 걱정하지 말고 일 다녀요. 제발요. 이러다 우리 애들 또다시 굶겠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이 옆편네야. 작은 아버지가 다녀가신 후 며칠간은 아버지가 집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일을 나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약속한 대로 집에서 살림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퇴근하고 나면 항상 제게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묻곤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심이 되는 모양이셨어요. 그 후 또 몇 달은 잠잠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채가 아버지의 손에 잡혀 끌려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어머니의 머리는 헝클어져 아버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어머니의 옷은 모두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멱살이 잡힌 채 주저앉아 계셨어요. 온 집안은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며 엉망이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빨갛게 푸르게 부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의 짓이었어요. 내가 집으로 왔는데도 어머니를 발로 차고 때리려는 아버지였어요. 저는 제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요. 저리 안 비켜.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지혜비한테 눈을 까디짓고 전혀 편을 들고 있어. 네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잘못 많이 했지. 이 남자 저 남자 틈만 나면 기웃기웃. 오늘도 네 애미 왜 저렇게 된 줄 알아? 딴 남자랑 손잡고 추파 던지다가 나한테 딱 걸린 거야.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조그만 게 껴들긴 하고. 알아들었으면 저리 꺼져. 네 엄마 교육 좀 단단히 하게. 정신병자. 뭐?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이 의처증 정신병자야. 우리 엄마 가만 놔둬. 이놈의 새끼가 미쳤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하던 손길을 모두 제게 던졌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맞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으니 이제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을 만큼 컸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컸으니 아버지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발에 채이고 입술이 터져나가도 어머니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설 수 있었던 거였고요. 아버지께 맞는 동안에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도 그때는 머리가 커서 그런지 아버지가 무섭기보단 너무나 증오스러웠어요. 이러다 아버지고 뭐고 패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걸 눈치챈 건지 엄마가 저를 보며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셨죠. 아버지를 때릴 결심까지 했던 저는 그저 아버지를 뒤로 세게 밀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뒤로 밀려 쿠당탕 넘어졌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정말 니들이 명을 재촉하는 모양인데 오늘 다 뒤졌어. 겨우 한 번 밀친 것에 아버지가 실성을 한 것인지 망치를 들고 오시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누구 하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작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본 광경에 놀라 아버지 쪽으로 달려들어 망치를 뺏으러 들었습니다. 재수씨도 혹시 이 여자랑 같은 과예요? 내 동생 놔두고 밖에서 남자 손이나 잡고 히덕거리나? 그런 거 아니라면 나 말리지 마요. 내 오늘 아주 끝장을 볼 테니까. 도대체 왜 이래요? 정신 나갔어요? 위험하니까 그거 이리 내놓으라고요. 작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옥신각신하다가 아버지가 휘두르는 망치에 팔을 맞으셨고 억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동서, 괜찮아? 어머, 어쩜 좋아. 동서, 아이고 팔이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네요. 작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그제야 아버지가 모든 동작을 멈추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다 듣고 오는 길이에요. 형님이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형님이 생선 산다고 생선집 사장한테 돈 건네준 게 다라는데 도대체 그게 어딜 봐서 불륜이고 바람이랍니까? 네? 돈을 그냥 줬어?
둘이 손을 꼭 잡고 부비면서 주더만. 아니 내 말이 틀려? 당신 정말 왜 이래요? 그때 그 일만으로 성이 안 차요? 그 파란 대문집 할아버지한테도 그러더니. 당신 제발 정신과 치료 받아요. 당신 피해망상 의처증이라고요. 누구 너로 의처증이래? 뭐? 피해망상?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밖에 나가서 그딴 짓만 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이렇겠냐고. 그동안 당신이 재수 씨랑 부업하는 동안 내가 어디 당신 의심하는 거 본 적 있어? 여보, 이제 그만 좀 하라고요. 그때 당신이 왜 멀쩡했는 줄 알아요? 내가 꼬박꼬박 챙겨준 영양제, 그거 당신 피해망상 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당신 그 약 안 먹었잖아. 아니야. 분명 당신이 그 생선장수랑 손잡고 서로 희덕거렸어. 내가 분명히 봤다고. 형님 말씀이 맞으세요. 제가 아까 시장 갔다가 얘기 다 들었어요. 주변 상인들 말이 형님이 돈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달려와서 머리채 잡고 끌고 가셨다면서요. 주변 사람들 중에 형님이랑 생선가게 사장 사이 의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이다. 아주버님, 정신과 치료 받으세요. 아버지는 얼빠진 얼굴로 아무 대꾸도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의 다친 팔을 보고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바뀌셨죠. 형님,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가 있어? 이제 난 동기 없다 생각할 테니 여기서 영 끊고 삽시다. 당신도 더 이상 이 집구석 일에 관여하지 마.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작은 아버지가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도 집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오는 길에 작은 아버지와 경찰에 모두 연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선처로 감옥살이는 면하셨지만 그 후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연을 끊자는 말은 진담이었어요.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점점 가세도 기울어져 갔죠. 어머니마저 눈빛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언제 문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아버지도 느끼셨는지 어머니를 작은 방에 가두셨어요. 방문에 자물쇠를 달아 어머니를 못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요. 저와 동생들은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켜라. 어디 가세요? 넌 알 거 없어. 얼마 전 아버지가 게임장에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그곳에 가는 듯 했어요. 장롱을 뒤지더니 돈 뭉치에서 10,000원짜리를 한 문큼 쥐고 나가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나가시자마자 장롱을 뒤져보았어요. 장롱 서랍 깊은 곳에 신문 뭉치가 손에 잡혔어요. 돌돌 말린 신문 뭉치를 풀어보니 그 안에 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돈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많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아버지가 우연히 도박장에 들렸다가 큰 돈을 딴 게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어머니를 꺼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망치를 들고 와 방문 앞에 달린 자물쇠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돈을 손에 쥐어드렸어요. 엄마, 이거 받아. 그리고 빨리 도망가. 너,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그리고 도망이라니. 몰라. 장롱에 있던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는 빨리 가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엄마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라고. 엄마가 어떻게 떠나. 니들이 이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엄마는 못 가. 엄마, 우리가 크면 엄마 찾아갈게.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아빠 없는 데로 가서 살고 있어. 어? 엄마, 성훈이 말 들어. 이대로 엄마 안 나가면 나는 이 문 부셨다고 아빠한테 맞아 죽고 엄마는 도망치려고 했다고 갇혀서 죽어.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면 엄마가 도망이라도 가는 게 낫잖아. 제발. 우리 크면 엄마 찾아갈게. 그때까지 잘 살고 있어. 엄마가 니들 꼭 찾으러 올게.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는 저와 동생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시다가 집을 나가셨어요.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돌아보시다가 이내 어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죠. 어머니와의 이별로 슬픔도 잠시, 곧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곧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싶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와 동생들은 집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늦은 밤이 되어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질 않았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와 계실까봐 발걸음 소리를 죽여가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질 않았어요.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도망가는 엄마를 발견해서 엄마를 쫓아가신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경찰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경찰복을 입은 아저씨들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또 아버지가 어디서 사고 쳤구나 였어요. 지금까지 경찰 아저씨를 볼 때면 아버지가 누군가를 때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곳에 간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일터도 아니었고 게임장이랑도 멀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집 나가셨어요. 언제 돌아오시는데? 일 다니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출하셨다고요. 경찰은 제 말에 난감해하며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경찰들은 뺑소니범을 찾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은 작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3일장 내내 어머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실 테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후 졸지에 저와 동생들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작은 어머니의 보살핌 덕에 저희 사형제는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삶은 막막할지언정 하루하루 불안하고 무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는 엄마를 수소문해서 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엄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발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와 동생들을 본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저희를 끌어안으셨죠. 엄마는 니들 없으면 못 살아. 아무리 네 아버지랑 사는 이곳이 지옥이라도 니들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한참을 우시던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저희가 처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고생이 많았겠네. 아버지 잘 보내드렸지? 기특한 내 아들.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신 곳을 찾는 것보다 작은 어머니 댁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를 따라 일을 다니고 싶다고 하신 거였죠. 작은 아버지도 우리 집 사정이 딱했는지 어머니를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일을 배우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도배 보조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가족은 한 번 더 이사를 가야 했어요. 높은 언덕에 해가 잘 들지 않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불안감은 누그러뜨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저희 집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네 형제를 열심히 가르치셨죠.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공부뿐이 없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니가 코피를 쏟아가며 일을 하시니 저희 네 형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성실한 어머니 밑에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인 저는 동생들에 대한 책임이 더 막중했어요. 그래서 더 책을 펴고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동생들도 저를 따라 공부를 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서 썼어요. 그 돈으로 동생들 학용품을 사서 챙겨주기도 했지요. 어머니는 실력을 인정받는 도배사가 되셨는지 여기저기서 어머니를 찾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일하는 즐거움을 찾고 뿌듯해하셨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인생이 살만했습니다. 어머니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아버지 없는 세상 참 살만 난다. 그 사람 없는 인생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내 친작의 니들 데리고 나왔을 텐데 그게 참 한이 되네. 이 엄마 때문에 니들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그때는 혼자서 자립할 용기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없이 우리 네 형제를 건사하며 살다 보니 못할 것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일찍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걸 후회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작은 어머니 댁과 계속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일하는 어머니 대신 저희 사형제를 작은 어머니가 잘 챙겨주셨어요. 이제 성철이도 대학 갈 준비해야겠네. 입학금 걱정 말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작은 엄마가 너희 형제 등록금은 못 해줘도 입학금 내줄 돈은 다 준비해놨어. 작은 어머니는 저희 네 형제 입학금까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실 만큼 저희 식구들을 살뜰히 살펴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그분의 마음에 보답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작은 어머니는 제 선택을 많이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생계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다가 저는 1년 만에 건축직 7급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날 어머니가 많이 기뻐하시고 또 미안해하셨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저를 따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고졸이었죠. 둘째도 고등학교 성적이 저와 비슷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 시험도 저와 같이 1년 만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저와 둘째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하자 집안에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셋째와 넷째는 모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셋째가 숫자에 능하더니 회계사가 되더군요. 넷째도 그에 못지 않더니 세무사가 되었어요. 우리 네 형제는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부모 복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나 보다. 누가 뭐래도 자식 복이 최고지. 이제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죽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큰 게 다 엄마 덕분인데요. 이제 자식들 덕 보면서 사셔야죠.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이제 일 그만두시는 거 어때요? 그래요. 엄마, 이제 우리들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엄마는 그만 쉬세요. 아이고 아서. 니들이 번 돈은 니들 돈이지. 그게 왜 내 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니들도 장가도 가려면 부지런히 돈들 모아. 엄마가 니들한테 집 하나씩 못 해주는 게 미안하지. 그래도 이 엄마가 노후 준비는 철저히 해서 자식들 민폐 끼치는 짓은 안 할 거다. 그러니 일 그만둬라 어째라 하지 말어. 동생들이 번듯한 직장인이 되고 우리 가족은 여느 가족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제 어릴 적 꿈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였는데 꿈이 거의 다 이루어진 셈이었죠.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을 동생들과 함께 만끽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결혼한 건 둘째 성훈이었어요. 둘째를 시작으로 셋째, 넷째도 줄줄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고 어머니도 손주 보는 재미가 인생의 낙이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저는 명절이라고 다 같이 모이는 날이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아이고 예뻐라. 이 손 좀 봐. 얼마나 작고 예쁜지 봐도 봐도 예쁘구나. 그렇게 손주가 예쁘세요? 그럼 예쁘고 말고 니들이 나한테 준 선물 중에 이보다 좋은 게 세상에 없다. 이제 네 형만 결혼해서 손주 안겨주면 내가 여한이 없겠어. 성철이 넌 만나는 사람 없니? 아이, 왜 또 얘기가 그리로 흘러? 저 결혼 생각 없어요. 결혼 생각이 왜 없어? 그만하면 평생 먹고 살 좋은 직장 있겠다. 인물 훤하다. 뭐가 부족해서? 혹시 너 동생들 장가 갈 때 한미천씩 떼줘서 그러냐? 어머니 말씀에 동생들 사이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 엄마는? 재수 씨들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떼주긴 뭘 떼줘. 모아놓은 것도 없어서 별로 해주지도 못했구먼. 형, 이제 우리 아버지 노릇 그만해도 돼. 형이 그동안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넘쳐 흘러. 그러니까 형도 이제 가정 꾸려야지. 우리 좀 봐. 다들 이렇게 자식 낳고 더 행복하게 살잖아. 그래, 맞아, 형. 형 혹시 우리 때문에 모아둔 돈 없어서 그래? 그런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형 장가 갈 돈은 마련해 볼게. 형은 형수님만 모셔와. 형들 다 그렇게 해줄 거지? 걔람, 큰형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러냐? 그러니까 형 이제 우리들 건사하겠다고 애쓰는 그런 무거운 짐은 내려놔.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잖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맙고 대견한 아들이라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동생들도 모두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한 덩치하는 동생들 탓에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동생들이 제 노고를 알아주는 말에 그동안에 고생해왔던 내 모습이 떠올라 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참는다고 참았는데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재수씨들 앞에서 제가 아주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동생들의 푸시가 점점 더 세졌어요. 재수씨들도 아는 언니, 아는 동생들을 소개해주겠다며 난리였어요. 일일이 전화로 거절하는 것도 일이었죠. 사실 제가 그동안 만나는 여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몇 명 있었지만 만나는 여자들이 홍기가 찰 때마다 저와의 결혼을 물어왔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여자들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집안 사정을 대충 이야기하고 동생들 장가 갈 때도 결혼 자금을 대줘야 해서 나는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죠. 그럼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던 그녀들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쳐나가 떨어졌어요.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만난 여자는 저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집안이구나 싶었는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연스럽게 헤어짐을 고하더라고요. 그렇게 33의 마지막 이별을 끝으로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남의 끝이 이별이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러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한 여직원을 알게 되었어요.
홍기가 찼는데도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처자였는데 몇 년이 더 흘러도 혼자더군요. 우연히 함께 일하는 날이 있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수 씨는 결혼 안 하세요? 실례인 줄은 알지만 얼굴도 예쁘시고 직장도 탄탄한데 왜 결혼 안 하시나 해서요. 지금 성철 씨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직장도 탄탄한데 결혼 안 한 사람. 그거 성철 씨잖아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 후 지수 씨에게 눈길이 많이 갔어요. 친한 척을 하며 다가가다 보니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건사하느라 자신의 일은 뒷전이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며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사귀게 되었고요. 서로 결혼에 대한 부담 없이 만나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사귀기를 3년이 흘렀을 때 동생들의 푸시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저도 결혼할 만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나이 40에 어머니는 점점 연로해지시니 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프로포즈를 위한 반지도 사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어요. 주말에 프로포즈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수씨, 잠시만요. 성철 씨,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 일 끝나고 나 좀 볼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만나서 해요.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제게 일 끝나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만 만나자는 걸까 싶어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애초에 결혼 얘긴 하지 않기로 하고 만난 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혹시 내가 프로포즈 하려는 걸 눈치채서 헤어지자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지수 씨가 나를 데려간 곳은 어머니 댁에서 가까운 한 빌라였습니다. 갑자기 이곳에 날 데려온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간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없는 동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집안에 온통 새 것들 냄새가 났어요. 그 집이 지수 씨 집 일리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데려다 줄 때만 해도 이 집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사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무렵 닫힌 방문 틈으로 남자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야? 그러자 방 안에서 폭탄 소리가, 폭죽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제 동생들과 어머니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을 둘러보니 저와 지수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벽마다 빽빽히 붙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 하는데 뒤에서 지수 씨가 나타나 제게 꽃다발을 내밀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여자에게 프로포즈 받는 게 너무 쑥스러웠지만 그보다 감동이 더 컸습니다. 지수 씨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는지 의아했어요.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성철 씨 어머니 찾아뵀어요. 성철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허락받고 싶어서요. 성철 씨 그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자기 일은 뒷전이었잖아요. 그런 성철 씨한테 결혼하자고 조르는 것보다 어머님이랑 가족들 의견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혹시 기분 상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오늘 내가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도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계획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싶을 만큼 지수 씨 프로포즈가 너무 대단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지수 씨 결혼 생각 없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네. 원래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뭐 사람 생각은 계속 변하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 프로포즈는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다. 여기 반지. 저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반지를 꺼내 지수 씨에게 끼워주었고 동생들은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네요. 어머니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지수 씨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늦게 미뤄온 만큼 결혼식만큼은 최단 코스로 빠르게 진행했어요. 상견례 날 어머니와 장모님은 손을 꼭 맞잡고 서로의 자식을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아참, 아내가 저를 불렀던 그 집은 동생들과 어머니가 함께 마련해준 제 신혼집이었어요. 아내가 어머님 댁에 다녀간 후 동생들과 어머니는 집부터 알아보러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적당한 집을 찾아 얻으셨다고요. 만약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집으로 저를 협박할 생각이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도 꽃길 인생이 펼쳐졌어요. 나이 40 넘어 로맨스를 시작했죠. 아내는 곧바로 임신을 했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어머니께 전해드렸어요.
이제야 내 마지막 숙제를 끝낸 것 같네. 성철아,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정말 고맙다. 누구보다 어머니가 참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대로 해피엔딩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더군요. 어머니 생신날을 기념해서 가족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외식을 하고 모두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만삭인 아내를 집에 내려다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차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 잠에서 깨어나셨죠. 어? 여기가 어디야? 깨셨어요. 집 앞에 다 왔어요. 너 성철이니? 성철이 너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주름도 많아지고. 근데 여긴 어디니? 엄마, 왜 그래요? 여기 집 앞이잖아요. 엄마 잠이 덜 깨셨어요. 집? 우리 집 여기 아닌데? 그 후 어머니는 한참을 더 횡설수설하셨어요. 예전에 살던 집 이야기하며 거기가 어머니 집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리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 집은 이미 이사 온 지 5년도 더 지난 곳이었죠. 저는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치매인가 싶어 걱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 무릎 찜질기를 대어드리고 나자 어머니는 잠이 다 깨셨는지 오늘 내 생일이라고 비싼 음식 사주고 내가 자식들 덕에 호강을 다한다. 고맙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픈 무릎을 어루만지시는 걸 보고 이부자리를 펴드리고는 집에서 나왔어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 건강검진을 받아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 어머니의 건강검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후 별일 없이 평온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아내에게 반찬을 보내주며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내에게 김치를 가지러 오라고 한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니 댁 왔는데 어머니 집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래? 잠깐 슈퍼에 나가셨나? 밖에 추우니까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비밀번호 치고 집에 들어가 있어. 응, 안 그래도 이미 집안이야.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셨어. 뭐? 아니, 어머니는 위험하게 가스불을 켜놓고 어디 가신 거야? 그러게, 내가 와서 불 껐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불 날 뻔했어. 근데 전화도 안 받으시네. 그럼 일단 김치만 챙겨서 집으로 와. 어머니한테는 내가 연락해볼게. 그렇게 아내는 김치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회사에서 수시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엔 전화기도 꺼져 있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퇴근을 하자마자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벨을 눌러도 어머니는 나와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안방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상한 소리는 장롱 안에서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장롱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잠들어 있는 엄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 봐요! 깜짝 놀란 듯이 잠에서 깬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죠. 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주무세요? 아니, 성철이 네가 여기 웬일이냐? 어머니는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어요. 이불을 개어 넣는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셨죠. 걱정된 마음에 달려왔는데 어머니에게 별일 없으셔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지만 어머니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께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저는 다음 날도 퇴근 후 곧장 어머니 댁에 들렸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또 안 계시더군요. 어제처럼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늘은 어제처럼 장롱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핸드폰 두고 나가셨나? 요새 너무 자주 깜빡하시네. 그러다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달려가 장롱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로 착각하며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정신 차려요. 내가 왜 아버지예요? 나 성철이에요, 엄마. 엄마! 당신 그때 죽은 거 아니었어요? 그때 분명히 차에 치이는 거 봤는데.
내가 이렇게 빌게요. 나 잡아가지 마요. 나 우리 애들 키워야 돼. 엄마.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로 착각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요. 제발 나 데려가지 마세요. 보다 못한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제 소리에 어머니가 놀라셨는지 소변 실수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어머니를 한숨 주무시게 했어요. 어머니는 내리 3시간을 주무시더군요. 잠에서 깨어나신 어머니는 제가 알던 어머니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응? 뭐가 말이냐? 아버지 차에 치이는 거 봤다는 말,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 뜯으시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와 아버지만 아는 둘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던 날, 아버지가 도망가는 어머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미친 듯이 쫓아갔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잡히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도망가셨고요. 그렇게 1시간을 넘게 도망치며 뛰는데 어머니를 쫓아오던 아버지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트럭에 부딪혔다더군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어머니도 보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차에 치인 곳은 골목이 얼기설기 얽힌 미로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팔다리를 허우적대는 걸 보고는 놀라 다시 도망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파란색 트럭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병원에 실려갔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 트럭 주인은 신고 대신 도망을 친 거였죠. 그날 어머니가 구급차를 불렀더라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저울질하는 제가 저도 싫지만 저는 단언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너무 죄송하지만요. 어머니는 평생을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나 봐요. 차에 치인 아버지를 외면하고 도망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어머니를 그렇게 미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책감 벗어버리세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어머니를 저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건강검진 예약을 했어요. 대기 순번이 한참 뒤라 한 달 후쯤에야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약을 드시며 치매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제게서 아버지를 보세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워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심정을 내색할 수가 없네요. 조금만 더 오래 온전한 기억으로 우리 곁에 계셔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와 제 동생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그 후 저는 어머니의 치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참 많이 속상해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고가 났던 날의 진실은 차마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속상해하는 건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저와 어머니의 비밀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겠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난 후 동생들의 방문이 잦아졌거든요. 동생들이 알게 되더라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무튼 지금은 동생들과 함께 힘을 합쳐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자식들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께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에 과일들을 챙겨오는 것뿐 아니라 주말이면 어머니를 뵙고 함께 고스톱도 치고 게임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치매를 늦추려는 거죠. 그리고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국내 여행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아내는 어머니께 안마를 해드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모두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것도 어머니의 유산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가 늘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물론 못 들으시겠지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 풀어놓으니 눈물이 나면서도 속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